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달짜리 예산으로 1420만 도민의 12달을 버티라는 게 정말 단순한 재정난입니까? 2026년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선언이었고 표현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고 내년이 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상황도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단순히 새 도지사가 전임 도정을 공격하는 장면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누가 어떤 판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왜 목적이 정해진 기금을 일반 회계 쪽으로 끌어다 썼는지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책임의 문제를 흐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책임을 한 사람의 씀씀이로만 끝내버리면 다음 도지사 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기도 금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둘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품고도 재정 위기를 말하게 됐는가. 셋째, 이 위기를 수습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누구의 삶이 먼저 잘려나갈 것인가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른바 9달짜리 예산입니다. 민선 8기에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예산을 12달이 아니라 9달만 편성했다는 것이 추지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장부에 돈이 있는데 10월과 12월과 12월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기도 행정단력에서는 가을이 오면 3달이 통째로 삭제되는 겁니까?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바꿔보면 더 선명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올해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면서 추석까지만 생활비를 짜놓고 그 뒤석 다른 로또가 되든 기적이 일어나든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살림을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가게도 아닌 1420만 도민의 행정이 그런 방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석 다른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 지사가 예로 든 항목을 보면 노인 장기 요양, 학교 급식, 산후조리 지원, 가족 돌봄 수당, 농작물 재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소아 중증 책임 의료와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선거 때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먹을 밥이고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출근과 통학을 가능하게 하는 버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예산 약 1234억 원이 부족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급식 지원 약 584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예산도 약 291억 원이 비어있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도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돌봄 수당과 농작물 재보험처럼 금액만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항목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에 빵꾸가 난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숫자 뒤에 있는 가정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구멍이 생겼을까요? 추 지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가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된 발행 한도가 9,460억 원이니 거의 99.6%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때 필요한 투자를 지키기 위해 보수 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미래 세대가 함께 이용할 장기 인프라라면 비용을 여러 세대에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빌린 돈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상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빚을 낸 뒤에도 왜 필수 예산석 달치가 비어 있느냐는 겁니다. 더 민감한 대목은 기금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조례 개정 이후 여러 기금에서 약 5,588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거쳐 일반 회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이 예탁 이전됐고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44억 원 정도만 남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방채를 거의 한도까지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도 돈을 끌어왔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을 12달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문제가 단순히 현금이 잠깐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입니다.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는데도 물통이 차지 않는다면 물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칠 게 아니라 밑바닥이 새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하잖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꽤 간단해 보입니다. 전임 도정이 돈을 과도하게 썼고 새 도정이 그 후유증을 수습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기금 활용, 불완전한 예산 편성이라는 세 장면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아마 많은 보도도 이 프레임에 머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절반을 놓칩니다. 추 지사가 공개한 숫자 가운데 더 큰 것은 지방채가 아니라 세입 감소입니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약 3조 원, 비율로는 30% 가까운 감소입니다. 몇몇 행사를 없애고 연구 용역을 줄이는 것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규모예요. 경기도는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집과 토지 거래가 활발하면 세수가 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금고가 빠르게 마른 구조입니다. 개발 시대에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공급되고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이동할 때마다 취득세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 경제의 얼굴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 첨단 산업단지,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과 소부장 기업이 성장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토지 한 필지가 몇 번 거래됐는가 보다 기업이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에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역재정의 핵심 세입 기반은 여전히 거래 중심 시대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구조적 모순이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광역도로와 철도, 소방과 환경관리, 주거와 교통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 도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는 인접 시군에서 이동하고 물류는 여러 지역을 지나며 전력망과 철도망은 행정경계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직접 세입이 아니라 주로 해당 시군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시군이 가져가니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책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광역 인프라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비용에 맞는 세원이 어디에 배분되느냐입니다. 철도와 도로와 소방은 광역으로 깔아야 하는데 세금 장부는 시군 경계에서 멈춥니다. 평택에서 시작한 통근과 물류가 평택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용인에 들어선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 시민만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과 화성, 안성, 이천, 성남, 서울까지 연결된 생활권이 움직여야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비용은 연결돼 있고 세수는 칸막이로 나뉘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광역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데 성장의 통장은 다른 칸에 있는 셈입니다. 공장은 경기도 땅에 있으니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정작 광역정부는 도로를 깔고 소방을 늘리고 복지 수요를 감당한 뒤 취득세 거래량만 바라보는 구조예요. 삼국지에서 군량수송로가 끊기면 백만 대군도 멈춥니다. 지금 경기도는 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군량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서로 다른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도 이 구조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분은 수도권이니 둘 다 재정 여력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광역시 구조이고 경기도는 31개시군을 품은 도입니다. 세목 배분 방식이 다르고 경기도는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 부단체로 분류되는 반면
광역 차원의 복지와 교통, 재난, 개발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3기 신도시 문제는 이 모순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추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신도시 개발에서 약 6,500억 원의 취득세 수입을 기대했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개발 방식 등으로 실제 기대액이 약 2,300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상보다 약 65% 감소하는 셈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경기도가 할 일은 줄지 않습니다. 도로를 넓혀야 하고 버스와 철도를 연결해야 하고 소방서와 안전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늘어난 주민의 복지와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은 현실로 들어오는데 개발에 따른 세수는 기대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잔치집은 크게 차렸는데 계산서는 경기도 앞으로 오고 축의금 봉투는 예상보다 얇아진 모양새예요.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가 겹칩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9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6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증가보다 고령 인구 증가가 훨씬 빠른 겁니다. 복지 지출이 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예요. 경기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이르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복지는 선택적 장식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장기요양 의료, 돌봄, 교통약자 지원 등 의무에 가까운 지출이 늘어납니다. 세입이 줄었다고 노인을 덜 늙게 만들 수는 없고 장애인의 이동을 다음 해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 달라집니다. 경기도는 돈을 헤프게 써서만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세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흔들리고 복지와 인프라 지출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출 결정이 위기를 앞당겼을 수는 있어도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엇박자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도 다시 같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 규명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기금 이전은 법적 절차와 정책 목적에 맞았는지, 왜 의회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석 달치 예산 부족의 심각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구조적 위기를 핑계로 개별 판단에 책임을 지우면 개혁은 출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이 등장합니다. 재정 위기가 사실이라면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입니다. 추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줄이고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불효불급한 연구 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직속 참모 조직부터 재정비하고 실국과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문은 남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행사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7,700억 원의 감액 추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 기준이 투명해야 합니다. 사업의 정치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법적 의무인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지 중단 비용이 더 큰지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를 기준으로 공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재정개혁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조여진 허리는 권력자의 허리보다 서민의 허리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분의 밥상을 줄이면서 노을분에 참고 자물쇠는 그대로 두는 시기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비용 전가예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는 선언은 그래서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학교 급식, 산후조리, 가족 돌봄, 재해보험, 대중교통과 필수의료 예산이 실제 추경안에서 어떻게 복원되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행사와 용역, 조직 운영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여주면 시민은 무엇을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논쟁이 누가 누구를 더 세게 비판하느냐로 흘러가면 도민의 다른 또 사라집니다. 필요한 것은 항목별 공개입니다.
무엇을 중단하면 얼마가 절약되고 무엇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그 선택이 어떤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지 표로 내놓아야 합니다. 정치적 구호보다 숫자가 먼저 말하게 해야 해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제도개혁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추지사는 지방 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굴고 보조 사업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경기도 몫을 늘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광역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맞게 세입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는 논리입니다. 또 시군과의 관계를 경쟁 구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경기도민은 동시에 수원 시민이고 화성 시민이며 평택 시민입니다. 도세와 시군세를 서로 빼앗는 돈처럼 표현하면 주민만 두 번 갈라집니다. 핵심은 세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동 비용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 사안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수도권 생활권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초강력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예산 제도는 여전히 개발 시대의 경계와 세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활은 21세기로 넘어갔는데 장부는 20세기 칸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개발 시대의 세금 체계로 초강력 시대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잠시 붙잡아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기업이 있고 사람도 있으며 산업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자체가 사라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세원은 광역정부에 충분히 쌓이지 않고 부동산 거래 감소의 충격은 광역 세입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 이동, 산업 인프라 확충 비용은 경기도가 피할 수 없는 지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성장의 비용을 먼저 내고 성장의 세금은 나중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발표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지방채화 기금은 위기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구멍을 잠시 막았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조조가 군량 창고를 몇 번 옮긴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듯 돈의 위치만 바꿔서는 공급선 자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9달짜리 예산으로 12달을 버티라는 게 단순한 재정난이냐고요. 지금 보니 질문 자체가 절반만 맞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닙니다. 성장의 비용과 세금이 서로 다른 장부에 기록되는 구조를 경기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선언의 성패는 선언의 강도보다 이후의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지출 책임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고위공직자와 중복조직, 효과가 낮은 사업부터 실제로 줄여야 합니다. 셋째, 민생과 안전 예산을 복원해야 합니다. 넷째, 시군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광역 비용에 맞는 세수 배분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개혁은 흔들립니다. 책임 규명만 하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 보복 논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조 개혁만 말하고 과거의 의사결정을 검증하지 않으면 면책 논란이 생깁니다. 긴축만 하고 민생을 보호하지 않으면 위기의 비용을 약자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세수 개편만 외치고 시군을 설득하지 못하면 경기도 내부가 갈라집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제대로 해낸다면 경기도는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재조정하며 기업 유치와 주민 부담 사이의 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고령화와 부동산 세수 변동, 산업 인프라 비용이라는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도정에도 정치적 부담은 큽니다.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재정 비상을 선언했으니 반대 진영에서는 공약 후퇴의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약 사업과 기존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릴 것과 미룰 것, 폐기할 것을 숫자와 근거로 공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장면은 분명합니다.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줄어드는지,
빠져있던 민생 예산이 얼마나 복원되는지, 지방채와 기금 사용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경기도의 세입 구조 개선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닙니다. 10월에 학교 급식이 흔들리지 않는지,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는지, 어르신 돌봄과 산후조리 지원이 이어지는지입니다. 재정은 거대한 숫자로 발표되지만 시민은 작은 일상의 연속으로 체감합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합니다. 비상선언을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하고 몇몇 사업을 급히 잘라 올해만 넘길 것인가, 아니면 세입 구조, 지출 책임, 광역과 시군의 비용 배분, 시민에게 공개되는 예산 절차까지 함께 바꿀 것인가입니다. 전자는 시간을 벌 뿐이고 후자는 고통스럽지만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과 2, 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기 전에 경기도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빚을 무조건 악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빚으로 이전 빚과 일상적 지출을 막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돌려막기 장부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왜 부담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입니다. 추미애 도정이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은 위기의 심각성이 아니라 개혁의 공정성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몫을 먼저 줄이지 않는가, 권력과 조직이 먼저 책임지는가, 불편한 숫자까지 공개하는가, 시군과 시민을 설득할 근거를 내놓는가를 봐야 합니다. 선언은 하루면 할 수 있지만 신뢰는 매달의 집행으로 쌓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누구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운영 구조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이익은 좁게 귀속되고 성장의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지, 비용과 세원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다시 연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위기는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경기도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장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성장의 비용과 세금을 같은 지도 위에 다시 연결할까요? 감액 추경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민생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부와 국회가 세입 구조 개편 요구에 어떻게 답하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